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디지털 성폭력을 중심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여성운동에 대해서 강연하게 된 연사 박수연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연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2015년 소란의 고발 프로젝트라는 디지털 성폭력 사이트 근절운동을 시작으로 DSO라는 단체를 운영을 해서 디지털 성폭력 운동을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그게 대략적으로 4년 정도 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 이후로도 현재 지금 헤나 시스템이라는 여성주의적 프로그래밍 팀을 만들어서 대표로 계속 여성주의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밑에는 제가 활동을 해오면서 얻게 된 이력에 대해서 표시를 했고요. 그러니까 저는 오랫동안 여성주의 활동을 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에요. 5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여성주의적 활동가에 비하면. 근데 제가 오랜 시간이라고 얘기한 건 사실 제 강연 주제인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여성운동을 오래 했다는 의미로 사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전에 인터넷으로 이제 운동을 애초에 시작을 했고, 현재도 인터넷 쪽으로 그리고 이제 디지털 쪽으로 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성운동 이러저러한 분야의 여성운동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 디지털 쪽 분야에서 여성운동이 시작된 게 그렇게 길지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강연 드리게 될 이제 주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디지털 네이티브랑 이제 디지털 성폭력 그리고 여성운동, 이 세 가지 개념이 가장 중요한데요. 먼저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개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란 먼저 이 디지털 기기를 마치 원주민처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 디지털 기기, 컴퓨터 이런 것들이 상용화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컴퓨터 기기를 통해서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시간 공간의 제한 없이 소통을 하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의사소통 체계라던가 의사소통 개념이라던가 그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과 공간의 개념도 되게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 사람들은 이제 아무래도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디지털 원주민, 아니 디지털 이주민이라고 부르거든요. 갑자기 살짝 용어를 까먹었는데, 디지털 이주민들과 약간 다른 점을 보이는데요. 디지털 이주민들은 이 SNS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약간 불편함을 느끼는 반면에, 디지털 네이티브 사람들은, 디지털 원주민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원어민처럼, 그러니까 자신의 언어를 구사하듯 사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의 특징 자체가 상하관계가 조금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옛날의 소통 방식 같은 경우에 고대에는 이제 위계관계, 지식의 전개, 그러니까 지식이 전해지는 수단 자체가 위계관계라는 게 존재했어요. 만약 이 검 같은 걸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다면 그 대장장이는 자식 대대로 그 지식을 전수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 지식을 전수받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가 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방향 자체가 한 방향, 위에서 아래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도 가고 아래에서 위로도 가고 하는 방향으로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네이티브 사람들은 이 발화 자체가 상당히 주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스스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기도 하죠. 요즘 사실은 벌써 저도 제 세대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 세대 때는 SNS에 사진을 올려서 제 자아를 표현했다면, 요즘 아이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약간 제 기준에서 요즘 아이들은 이제 유튜브에 자기만의 방송국을 차려서 서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의 소통 체계 방식 자체가 다 완전히 자기주도적으로 바뀐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사람들은 소통 방식이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좀 요즘 애들 너무 말을 막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좀 주도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전에 시공간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디지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자료가
복제되고 전송되고 할 때마다 조금씩 바뀌었어요. 이 계승이 될 때마다 지식이. 뭐 어떤 시기였냐면 책 같은 것도 이제 뭐 성경 같은 것도 초판본이 있고 바뀐 게 있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어서 사실은 원본을 알아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원본을 찾기도 힘들고. 하지만 디지털 매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이 복사돼서 다른 사람한테 퍼지고 그 복사된 게 뭐 좀 더 선명해지게 복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모두 빠르게 많은 정보를 똑같은 원본을 전파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확장성이라든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원래 하던 강연은 항상 디지털 성폭력의 개념과 그 개념에 대한 설명에 관한 강연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자리 잡힌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실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희 단체에서 고한 이제 2016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단어로 바꿔 쓰자라는 이제 운동을 시작해서 이제 사용되게 시작한 언어고요. 원래는 리벤지 포른이라는 언어가 있었어요. 근데 리벤지 포른이라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나올 때 사용이 됐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면 헌터 무어라는 외국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국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트가 뭐였냐면 이 사람의 이름 누굴까요? 뭐 이런 he is who 막 약간 이런 사이트였어요. 그런 사이트에서 여성의 사진과 그리고 뭐 벗은 사진, SNS 계정을 같이 올려서 이제 폭력을 저지르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리고 돈을 받고 삭제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외국 언론에서 2015년도에 이것도 소라네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2015년도에 리벤지 포런이라고 처음에 이 개념을 붙였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도 2015년도에 소라넷 고발 프로젝트 운동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운동을 뭐라고 해야 될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소라넷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여태까지 뭐 성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야동이라든지 그냥 포르노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언어를 생각해 보다가 외국에서 그 헌터 무어라는 사건을 보고 리벤지 포른이구나 하고 리벤지 포른이라고 불렀다가 리벤지 포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해자 시점의 언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 설명이 많이 도니까 아시겠지만 애초에 리벤지라는 것 자체가 복수고 이제 복수라는 것 자체가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었을 때 뭐 그것에 대한 안갚음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해자분들은 대부분 그냥 뭐 사랑을 나누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사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자체가 왜 복수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그들이 말하는 복수의 뭐 이유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헤어진다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복수의 원인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에서 파생된 건데 그걸 복수라는 개념이라는 거 부르는 것 자체가 이제 2차 가해에 소지가 있다. 해서 이렇게 단어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 포른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어요. 이 포른이라는 단어 자체가 포르노그라피잖아요. 근데 포르네그라피에서 포르네가 이제 과거에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여성 노예 계층을 얘기를 하던 거고요. 그라피가 이제 그림을 뜻하는 이제 그리스어인데 그러니까 여성 노예의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적 노예의 그림을 칭하던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성착취당한 여성을 칭하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혐오적인 단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단어 자체를 피해 여성한테 갖다 붙이는 것도 마찬가지로 2차 가해일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는 막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단어를 도대체 어떻게 불러야 되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사이버 성폭력 등 뭐 이렇게 먼저 나온 단어도 있었지만 그때 촬영이라는 것도 쟁점 안에 한꺼번에 두고 싶어서 디지털이라는 단어를 가져왔어요. 아까 전에도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가지고 왔었지만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진 뜻이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손가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디짓이 뭐냐면 이 010101 전산화되었다는 뜻을 뜻해요. 그러니까 디지털 네이티브도 디지털 성폭력도 전산화된 폭력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체계의 변함에 따라서 달라진 폭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제가 아까 전에 디지털 네이티브와 뭐 과거의 디지털 원주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지만 과거에는 정보가 전달하는 게 느리고
빠르지 않았다면 사실 성폭력에 주는 그거 자체가 위계상 폭력으로 그 여성이 마치 공격당에 마땅할 여성이라는 그런 여론을 만듦으로써 이제 진행되는 폭력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말이었다면, 옛날에는 그리고 매체였다면, 문서였다면 지금은 디지털 전산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이제 네이티브로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이제 개념을 붙였고요. 그러니까 이 0101화 전산화되면서 여성의 신체가 이제 금전적 가치를 지닌 어떻게 보면 이 가해자가 금전적 가치를 매긴 전산화된 데이터가 됨으로써 폭력이 입혀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에서는 개념을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이게 원래는 많은 성폭력의 개념을 이제 분할을 할 때 피해자가 입은 성폭력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게 돼요. 이 피해자가 유포 범죄를 입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 단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범죄가 좀 축소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집단적인 가해자들한테 벌어지는 범죄예요. 왜냐하면 그 범죄 자체는 유포한 사람도 존재하고 보는 사람도 존재하고 또 재다운로드한 사람도 존재하고 판매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최소한 4명의 사람은 존재해야지 이 피해가 확산이 되고 피해가 커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집단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해서 피해자를 중심적으로 이 N번방 사건이라고 하면 피해자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가해자를 중심으로 분포하게 되면 제작형 가해자, 유포형 가해자, 참여형 가해자, 시청형 가해자 이렇게 많은 가해자 수로 나뉘게 되는 거죠. 사실 디지털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집단 성폭력 가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만약 누군가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서 누구한테 복수를 할까요? 저희 오빠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보세요. 그때 조회수가 1이나 2 정도 된다면 저희 오빠가 상처를 받겠어요? 저희 오빠가 좀 약간 불쌍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 디지털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은 사람의 가해자가 동참하는 가해다. 그러니까 시청도 가해다라는 개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개념이 크게 알려지게 된 사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라넷 사건이고 그 이후로도 N번방 사건, 불편한 용기 시위, 웹하드 카르텔 등등 여러 가지 커다란 사건들이 몇 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 소라넷 사건 이후로 정말 많은 사건이 빵빵빵빵 터지듯이 일어났잖아요. N번방 사건까지 최근에 있던. 그렇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디지털 성폭력이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생겨난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언론사들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막 요즘 사람들이 요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해졌다.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애들은 이상해. 그러니까 분리를 한단 말이에요. 완전 성그어 버린단 말이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요즘 아이들 교육의 부재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디지털 성폭력 문제는 되게 옛날부터 이 정보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마녀사냥에 빗대는데 마녀사냥도 이제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확 퍼지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때 이제 그 인쇄술로 확 퍼뜨릴 수 있는 그때 흑사병이라던가 이런 거를 잠재우고 탓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여성을 택했고 그래서 인쇄술로 이제 마녀에 대한 사전을 이제 출판을 하면서 그게 이제 난리가 나게 됐었는데 그런 것처럼 디지털 성폭력도 디지털 기기가 생겨나면서 여성 학대가 확 퍼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한 것이 모르고 있다가 알게 된 거지 갑자기 2015년도에 갑자기 막 생겨난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이력을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먼저 여성운동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여성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성운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여성운동 하면은 떠오르는 말들 다 옆에다가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을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여성운동을 제가 5년 동안 해오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 꿀페미, 남용 쿵쾅이, 과격하다, 페미나치, 메갈련, 어마드년 등등 되게 많은 좋은 소리를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이 여성운동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여성이 살기 좋은데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였는데 이렇게 여성들이 불만이 많냐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심지어 여성분들끼리도
너무 심한 과격한 남연 페미니스트가 아니냐라는 뭐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사실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말씀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좋아요.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성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얼마나 과격한지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없으니까 저 사람이 뭐 평소에 어떤 짓을 하고 다니길래 저런 소리를 듣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있겠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이 여성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 2015년도에 갑자기 디지털 폭력 문제가 확 터지면서 여태까지 기성세대 여성분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성착취와 인터넷에 창궐할 때까지라는 말들을 하는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기성세대분들이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백래시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크게 왔고 우리가 미래에 다가올 백래시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걸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성운동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여성운동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여성운동은 꼭 필요한 운동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제 말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잠깐 물 먹을게요. 네. 저는 항상 이 시간을 좋아하는데요. 저는 역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미래를 비추는 거울,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을 정말 좋아했었는데 역사의 흐름을 보면 현재에 내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고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디지털 성폭력에 관련된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하면서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강연을 할 때마다 항상 조선시대부터 가져오거든요. 네, 조선시대부터. 그러면은 이렇게 디지털 성폭력 강연 듣는 사람들이 항상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세요. 당연히 어리둥절하겠죠.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디지털 기기 없었잖아요. 근데 왜 디지털 성폭력을 설명을 하는데 왜 조선시대부터 이야기하냐고 이제 항상 물어보시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제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 조선시대 때 창호지 뚫기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전통 민속촌에 가도 할 수 있는 민속 체험이 하나 있습니다. 창호지 뚫린 걸로 이렇게 들여다보는 체험이 있어요. 그러면 안에 포르노그래피를 하나 틀어줍니다. 진짜로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창호지를 뚫려져 있는 걸 이렇게 지켜보고 이 민속촌에 가면 이렇게 지켜보고 안에서 포르노그래피를 틀어놓고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문제 있는 포르노그래피는 아니죠. 그냥 묘한 영상을 틀어놨겠죠. 그거 보고 옛날에는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되게 자랑스럽게 설명을 하는 뭐 그런 우리 모두 사실 다 알고 있는 풍습이 있습니다. 일단 관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조선시대를 가지고 왔는데요. 관음에 대한 것 자체가 되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많은 의견이 있고 사실 성적인 부분은 많은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다, 이 학술적인 게 맞다, 이 근거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건 관음이라는 행위 자체를 왜 그들이 즐기는가가 궁금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이들이 관음을 즐기는지 이해했어요. 즐긴다 이해를 했다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제 조선시대 때에는 여성에 대한 인격이 되게 인정받지 못하던 때였죠. 여성 교육도 받지 못하고 그때 망부석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망부석이 뭐냐면 조선시대에 여성분들의 정절이 되게 중요시되다 보니까 이제 첫날 밤에 여성분이 이제 첫날 밤을 같이 지새우기로 했는데 이제 남자가 오줌을 누러 가겠다고 나갔어요. 네, 나갔는데 문을 닫았는데 옷자락을 꼈어요. 남자가 옷자락을 꼈는데 여자가 붙잡는 줄 안 거예요, 남자가.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물란한 여자구나 이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기다리다 돌이 됐대요. 그게 망부석 이야기예요. 네, 그게 망부석 이야기인데 그 정도로 여성의 정절이 되게 중요시됐어요. 근데 남자들은 어땠죠? 기생 끼고 놀았어요. 다 기생 끼고 선비들 막 풍류를 즐긴다고 기생 끼고 놀던 데가 조선시대 이제 풍경이었죠. 그리고 처처업을 거느리고 그거 자체가 인정받고 이럴 때고.
그래서 이 조선시대 때 이 창호지 뚫기 이런 풍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창호지 뚫기 풍습에서 그 풍습을 이제 진행하던 사람이 누구였냐, 어떻게 보면 그걸 보던 사람이 누구였냐 하니까 남자 쪽 남자 직계가족이었대요. 남자 쪽 남자 직계가족. 그러니까 남자의 뭐 형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봤다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그 행위 자체에 여성의 동의가 있었을까? 여성이 원했을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죠. 원했을까? 뭐 모르죠. 가서 이제 인터뷰를 해볼 수도 없고, 원했습니까? 이럴 수도 없고, 가서 인터뷰를 한다고 그분들은 완전히 풍습일 테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라고 반응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애초에 그때는 뭐 여성이 동의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동의하고 뭐 거절할 수도 없는 환경이었으니까 그 행위를 봤을 때 사실은 여성한테는 일종의 낙인 행위였고, 그러니까 이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행위였고, 남자에게는 내가 이 여성을 소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이제 소유를 보여주는 행위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관음이라는 행동, 이 여성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성적인 것 자체가 낙인이라는 이제 개념으로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이제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낙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수치스러운 개념을 가져와서, 제가 만약 이제 계속 가족을 끌고 오는데 다른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서 제 동생이 만약 코 파는 걸 봤다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손 제스처로 해서 조금 죄송한데, 코 파는 걸 봤을 때 제가 그거를 만약 카메라로 찍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카메라로 찍고 동생한테 나중에 언니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이 사진을 지우고 싶으면 이 아이스크림 사오지 않을래?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면 동생은 아마 욕을 하고 날 때리거나 아니면 갔다 오겠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보면 타인의 수치스러운 행동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관음이라는 심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권력적 우위를 내가 이걸 지켜본다는 이 행위 하나만으로도, 이 지켜본다는 간단한 행위, 1차원적인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뭔가 주체적인 행위자가 아님에도 이 사람보다 권력적 우위를 누릴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기인한 것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부터 관음을 한 우리나라는 애초에 그런 문화가 정말 팽배하고 그냥 우리 일상적이었던 것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나라가 이제 선녀와 나무꾼에서도 선녀의 옷을 훔쳐가도 마음대로 되고 그게 전래동화로 퍼지는 나라가 갑자기 1960년도에 포르노 수입이 시작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너무 빠르게 이제 야만인들이 갑자기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1960년도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되게 많은 발전이 일어서, 그때는 막 뭐 플레이보이라던가 지금 알고 있는 성인 잡지들이 막 나올 때였어요. 1960년도에. 근데 그때 우리는 이제 개화를 얼마 맞은 지 얼마 안 되고 1980년도 좀 이전에 개화를 맞이해가지고 뭐 문물이 이제 막 들어오던 시대여가지고 이때 포르노 수입이 막 되기 시작했고, 1970년도에는 성냥갑의 미아 사건이라고 불리는 성냥갑에 이제 이 명화 있잖아요. 비너스 사진 이미지 같은 거 아시죠? 이렇게 조개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러고 계시는 그런 사진이죠. 그런 사진이, 그런 이미지가 성냥갑에 붙여서 이제 이렇게 판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벗은 여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그래도 그래도 대놓고 이제 벗은 여자 사진을 공유하지는 않던 시대인데, 성냥갑에 그런 게 있고 판촉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법적 문제가 있냐 없냐를 검토하게 된 사건이 1970년도에 있었고, 그 사건이 생각보다 중요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때 음압안포법이 개정이 됐어요. 음란물이 무엇인가 하는 개념을 이제 정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한 음란물의 개념이 뭐냐면 여성이 성기가 안 나오고 남성의 성기가 드러나지 않은 것, 여성과 남성의 성기가 드러나지 않고 서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서사가 존재하지 않고 남자가 붙어있으면 음란물이고, 되게 애매한 기준이 정해졌어요. 사실은 이 법은 일본에서 거의 따온 법이랑 똑같아요. 일본에서 채플린 사건이라고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일본에서 채플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일본에서 한 1960년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1970년도에 우리나라 일본법을 거의 따왔잖아요. 네. 일본법을 따왔다시피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일본법을 따와서 비슷한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사실은 하시는 말씀들이 일본은 포르노 강국이다 막 이러고, 한국은 포르노가 금지다 막 이렇게, 뭐 일본과 한국을 자꾸 비교하시는데 일본이랑 한국법은 똑같습니다. 법령상으로는 똑같아요.
그렇게 법이 개정이 됐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가정용 캠코더가 사실은 1970년도는 아니고 1970년도, 80년도 사이에 이제 소니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6mm짜리 필름인가 8mm짜리 필름인가 가정용 캠코더가 만들어지는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 나왔어요. 가정 캠코더가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경제 부흥이 일어났죠. 미군 위안부 수소 판타스틱 타운 오픈 이때 박정희 시대 때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 솔직히 말해서 여자를 엄청 갈아가지고 여자 직공으로 일하지 이제 여자들 싹 다 폐병 걸려가지고 직공으로 일해서 가발 팔아서 30% 벌고 이제 간호사 가서 20% 벌고 판타스틱 타운에서 20% 벌고 막 이렇게 엄청 외화를 벌어들여서 경제가 마구마구 부흥을 하던 때였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집에서 전자기기를 막 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고 나서 1980년도에 소프트 포르노가 유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포르노 금지 국가라고 알고 계신데 포르노 금지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모르는 게 정상인데 에마 부인이라든지 젖소 부인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나온 포르노그래피라고 부를 수 있는 시리즈물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이 시대 때 그 3D 정권이라고 했었나요? 그 정권으로 되게 많이 이 도색적인 것을 많이 만들어냈고 영화관에서 많이 했고 뭐 그랬어요. 그렇다 보니까 포르노그래피 자체가 많이 만들어졌고 찍혔고 퍼져나갔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는 금지 국가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뭐 그 이후 정권이 바뀌어서 이제 확 금지가 됐어요. 갑자기 안 돼. 갑자기 너희 안 돼. 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정용 캠코더를 마구마구 사용하던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여자에 대한 개념이 아직 발달이 안 됐을 때거든요. 이때 제가 이게 다음으로 넘어가야 있는 게 있어요. 성특법이 아직 개정이 안 됐을 때요. 이때 당시에는 여성을 강간하거나 여성 자체에 대한 이제 신체에 대해 손을 다는 거를 정조에 대한 죄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봤냐면 여성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니라 남성, 가장이 없으면 또 정조에 대한 죄도 인정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남성의 재산을 침해한 죄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성은 남성의 재산과 같은 개념이었고 이 가족법 제정 자체가 여성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1988년도에 일어났다 보니까 여성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가정용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가 찍혔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주 많겠죠. 집에서 이 가정용 캠코더가 이게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영상들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영상들이 유출이 됐어요. 어디로 유출됐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으로 사고 파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운상가라든지 청계천상가 이런 곳에서 유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뉴스 자료, 언론 자료들을 제가 이거를 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 1980년대 언론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1990년대 거는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게 있거든요. 그때 이제 구글 검색을 통해 가지고 쫙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이때 1990년도에 언론을 이제 보자면 이때부터 청계천에서 유출 영상이 판매가 됐었다고 해요. 뭐 이때까지는 디지털 성폭력은 아니죠. 사실 이 영상은 지금 거의 남아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의 인터뷰도 들을 수가 있어요. 생생한 기자의 이 탐사 보도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 삐끼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청계천 삐끼들의 뭐 행태 뭐 이런 제목이 이랬어요, 진짜. 그래서 가면은 막 자기를 이렇게 딱 붙잡는데 붙잡아가지고 저희 좋은 영상 있어요. 보고 가실래? 이렇게 들고 가실래?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면은 뭐 대부분 외국 영상이 많았지만 한국 영상도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절찬리에 판매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도대체 어디서 구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영상 사고 팔다가 들어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당시에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인한 우리가 디지털 성폭력이라 많이 부르는 영상물로 인한 성폭력이 이미 그때 존재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여성운동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때 여성들은 우리가 뭐 했나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일을 이제 이 영상 매체로 여성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 여성분들은 뭐 했나? 조선시대 이후에 여성 교육 운동이 처음에 이제 개화기 때 여성 교육 운동이 시작이 됐었고요. 저때 선교사분들이 되게 많이 건너오셔서 여기 숙명여대도 세워지고 이화여대도 세워지고 많은 여자 대학교들이 세워지고 일단 여성에 대한 교육 운동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 100명이 모여서 부녀자회가 만들어서 100명이 모여서 이제 그때 왕이 계셨잖아요. 왕 앞에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필서도 쓰고, 그러니까 학교 차려달라고 학교 뭐 필서도 쓰고, 그리고 뭐 명성하고도 학교 지원하고 뭐 이래가지고 여성학교가 막 이때부터 막 여성분들이 교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성이 그래서 교육을 받고 이래서 뭐 사실은 여성의 인권이 확 이렇게 발전을 한 게 이렇게 묘한 말이긴 한데 일제시대 때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우민화 정책이나 뭐니 이걸 하긴 했는데 일단 교사들을 많이 채용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교사들은 여성이 되는 게 좋다라고는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교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성 교사들, 초등학교 교사들, 중학교 교사들이 여자들이 대거 채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여성들의 경제권이 확 생겨났고 원래는 여성들의 경제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경제 주체성을 가진 여성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뭐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시작했고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남자들이 다 끌려갔어. 항상 전쟁이 있을 때마다 여성의 인권은 살아나거든요.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다 공장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 보니까 여성 인권이 막 올라가는 듯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분들은 지금 이 디지털 매체 이 컨텐츠로 싸울 게 아니라 공장에서 뭐 그냥 뭐 싸우고 맞고 막 발가벗고 맞고 막 이러고 막 피가 나는 전투를 하고 계셨어요. 뭐 그분들은 아예 이런 어떻게 보면 매체 자체를 접할 수 없었어요. 돈도 없고 당장 공장에 나가서 이제 뭐 들여다볼 수도 없고 글도 모르고 이런 상태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뭐 알던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그런 누나들 밑에서 수혜받으면서 서울에서 학교 다니던 남자들이 이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발전되고 있었던 문화라고 사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1980년도에 이제 소프트 포르노가 막 이제 유통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단체, 이제 한국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가정폭력에 대한 것을 상담해주는 단체인데, 이제 이 여성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폭력을 그렇게 많이 당해서 그거를 이제 뭐 도와줄 수는 없고 전화기라도 붙잡고 이제 탈원하세요라는 말을 하고 그걸 이제 케어해주기 시작한 게 이제 그것도 처음에는 한두 명이서 이게 단칸방 빌려놓고 전화기 붙잡고 시작을 했대요. 그게 그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성 운동이 시작이 돼서 그래서 바로 다음 연도에 일단 이거 컨텐츠고 뭐고 붙잡기 전에 돈이 있어야지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족법을 제정을 했습니다. 가족법이 제정이 돼서 여성들에게 사유재산이라는 게 이제 생긴 거죠. 그렇다 보니까 사유재산이 없었던 여성들은 자신의 신체 자체가 사유재산이 아니었다 보니까 마구마구 퍼져나오고 남성들도 마구마구 봐도 이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 재산이 여성의 이제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990년도로 이제 흘러갑니다. 1990년도에는 이제 TV가 엄청 많이 생겨나죠. 여러분들 주위에 막 TV 있는 집이 무조건 있고, 막 이제 TV 보고 칼라 TV도 들어오고 막 이럴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TV를 다들 이제 봤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유행하던 프로그램이 이 하나 있었는데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그때부터 안방 방송이었어요. 네. 저도 한 7살 때 그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1997년에 태어났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때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이제 안방 방송이 되면서 그때 언론 자료가 기억이 나서 이 사건을 가져왔거든요. 이 세운상가에서 지금 막 영상이 막 팔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영상이 절찰리에 막 남의 몸이 찍힌 영상이 막 팔리되고 있는데 갑자기 몰래카메라 영상이 확 유행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경규의 몰래카메라가 뜨고 나서. 네. 왜 갑자기 화장실 몰카 이런 게 막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몰래카메라 뜨고 나서. 그거에 대한 거기서 또 관음증에 대한 칼럼이 쓰여져 있더라고요. 1990년도에. 왜 그들은 관음을 하게 되는가. 근데 저도 그래서 이 관음증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관음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관음증 말고 이 관음증은 다른 관음증인데 이경규의 몰래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 약자에서 강자를 바라보는 이 몰래카메라가 있고 강자에서 약자를 바라보는 몰래카메라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몰래카메라가 좋은 역할을 한다 그래야 되나? 이제 요즘 깜짝 카메라라고 하죠. 깜짝 카메라가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영국에서 이제 아동인 척하고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뭐 이제 아동들 유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접근해가지고 여기로 오세요 이랬는데 진짜 나오면은 뭐 경찰이랑 같이 끌고 가는 뭐 방송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몰래카메라라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거잖아요. 누가 너를 지켜볼 수도 있어라는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서 어린아이를 이제 연기자를 세우고 어린아이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그런 보는 프로그램 또한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지만, 사실 일경도의 몰래카메라는 강자가 약자를 보는 시선을 담은 게 사실 제법 많았다고 봐요. 뭐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늘 처음 들어온 입사한 개그맨이에요. 근데 갑자기 선후 개그맨들이 갑자기 막 주먹질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기서 선배를 말리는지 도망가는지 우는지 막 이걸 보는 거예요. 사실 강자들이 약자의 반응을 테스트하고 지켜보는 거죠. 사실 그런 식의 몰래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때 당시에 그거 자체를 유흥으로 즐기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비춰졌기 때문에 몰래카메라가 확 갑자기 많이 판매되게 되고 시작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몰래카메라가 유행을 하고 1997년도에 백화점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이 됩니다. 2015년도에 갑자기 막 몰카 막 소란에 너무 끔찍해 이게 아니라 1997년도에 몰래카메라 백화점에서 발견됐고, 몰카프리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모텔에 가면 붙어있는 건데 몰카프리존이랑 붙어있는 모텔들 있죠. 몰카프리존이 언제 생겨났냐면 1997년도에 생겨났어요. 제가 태어날 때 생겼죠. 25년 전에 생겨났죠. 그때 당시에 딴지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딴지일보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 전부터 자기네들은 자유 언론을 기고한다면서 인터넷에 나온 이제 홈페이지예요. 거기서 1997년도에 막 모텔 여기저기 곳곳에 몰카프리존이 붙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써져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알 수 있었죠. 1991년도에 이미 몰카, 이제 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다 있고 이제 와서 뜨게 됐냐, 이게 조금 궁금하기는 했죠. 그건 좀 이따 여성운동 때 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러고 나서 이제 1998년도에는 전문적인 상업형 몰래카메라 범죄단이 등장까지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중국인들이었는데 와가지고 모텔마다 카메라 설치해서 걷어가는 애들이었어요. 모텔이랑 협조를 해서.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도 1997년도 뉴스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도 영상이 하나에 100만 원, 200만 원씩에 팔렸다고 해요. 이때 당시에 청계천에서 세운상가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총 얼마였냐면 10억이 넘었대요. 이때 당시에 10억이면 도대체 얼마 돈이죠? 네, 한 달 매출이 10억이 넘었다고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생겨난 웹하드 카르텔이니 소란의 신이 거대 범죄니 갑자기 생겨났다고 하지만, 사실 청계천 범죄가 청계천에서 일어나던 범죄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된 거라고 봐도 사실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미 이걸로 거대한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한 거죠. 여성 신체 자체가 재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언론사들도 이걸 알았어요. 2000년도에 나온 뉴스 중에 세기말 포르노의 문화라는 칼럼이 있어요. 신동아에서 나온 칼럼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찾아보시면 금방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혹시 여기 띄워주실 수 있나요? 신동아 이렇게 띄워주시면 좋겠지만, 신동아에서 나온 칼럼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칼럼이었냐면, 요즘 이 포르노그래피, 사제 포르노그래피가 유행을 하고 있고, 이걸로 돈 벌어서 유학 가려는 유학생도 있고 이러면서 애초에 그 상황 자체를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게 피해자한테는 좀 불쌍하지만 이거 자체가 IMF를 극복할 수 있는 타겟책일 것 같다. 이런 글이었어요. 일본에는 변태물, 미국에는 아무튼 들어온 소리를 하면서 한국에는 몰래카메라가 최고인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고 진짜 신동아 칼럼에서 그게 나옵니다. 네, 되게 길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 찍어서 나누는 거 지금 보면 너무 놀랍잖아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왜 나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붉은 마우라 사건, 빨간 마우라 사건이죠. 사실 붉은 마우라라고 쳐버렸는데 빨간 마우라 사건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조금 볼게요. 근데 사실 빨간 마우라 사건이라고 부르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빨간 마우라 사건이라고 이제 1997년도, 그러니까 제가 응애했을 때 이제 시작된 건데, 그때 당시에 남자 고등학생 2명과 여자 중학생 1명이 이제 영상을 촬영을 했어요.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그게 배포가 돼서 판매가 돼서 청계천에서 이제 또 히트 상품이 된 거예요. 네, 히트 상품이 되고 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 미성년자들이, 그러니까 걔네 그 사람들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 얘네들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미성년자라서 문제가 된 거예요. 미성년자가 촬영했다. 이때 유엔에서도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외부의 압력 들어오고 막 이 애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MBC도 촬영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그 애들을 붙잡았겠죠. 붙잡아서 물어봤죠. 왜 찍었냐. 이러니까 남자들은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돈이 돼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자는 그냥 오빠들이 지워준다고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출이 되거나 유포가 되거나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보호 처분을 받게 되죠. 어떻게 보면 보호 처분이, 말이 좋아 보호 처분이 그냥 처벌한 거거든요. 네. 음악 제작죄로 처벌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학생 자체가 음란물을 제작했다는 죄로 처벌이 받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제작자로서 비춰지고 너가 적극적으로 판매한 사람으로 비춰지게 된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청소년 보호법이 이걸로 인해서 생겨나기는 했지만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00년도에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C군 비디오 사건과 H군 비디오 사건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누군지 말 안 할게요. C군 비디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촬영을 했고 몰래 찍었어요. 몰래 찍었고 그리고 이별 범죄입니다. 이별안의 안갚음으로 일부러 해외 사이트에 영상을 판매했습니다. 고의적으로. 판매를 한 사건이고요. H군 비디오 같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원했다고 하기보다는 이 피해자가 영상 촬영하는 걸 거절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데 먼저 H군 사건이 사실은 일어났어요. 근데 H군 같은 사건 경우에서 이제 피해자분은 이제 먼저 이게 두 분 다 연예인이다 보니까 언론에 대서특필을 합니다.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대서특필을 하고 해외를 도주하듯이, 도주할 일이 아니잖아요. 피해를 입었는데 도주하듯이 갑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인터넷에서는 싸움이 일어났어요. 무슨 싸움이 일어났냐?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천리안이라던가 하이텔이라던가 그때 분위기를 이제 실제로 이제 걔네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 디지털 시대니까 남아있잖아요. 어떻게 봤는데 두 가지 파로 나눠졌어요. 창녀에게도 돌 던지면 안 된다. 와. 욕을 먹어야 된다. 이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애초에 이 옹호하는 거 자체, 옹호하는 사람들도 좀 뭔가 이상하죠, 논리가.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찍은 거 자체가 너무 큰 죄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랬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는 도망갔고, 이 가해자 쪽은 어떻게 됐냐? 가해자 쪽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고소할 거다 이러고 조용했어요. 근데 피해자분이 이제 나가서 억울해지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해외에서 똑같은 사건이 있었어요. 비슷한? 이 연대표는 항상 비슷한 일이 해외에서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재벌 가문, 호텔 재벌 가문이라고 하시면 아시겠죠. 재벌 가문의 어떤 분이 영상이 촬영돼서 유포가 됐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아주 강력한 처벌을 했겠죠. 손해배상을 아주 크게 물어내게 했겠죠. 그걸 보고 피해자분도 억울하셨겠죠. 내가 피해자인데 왜 이렇게 도망갔지? 이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셔서 경찰서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수사를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피해자의 통장부터 조사를 한 거예요. 피해자의 통장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통장을 압수조사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수사 요청을 해서 피해자의 수사 요청했는데 피해자의 통장을 왜 압수조사를 하죠? 약간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나 사회나 언론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때 이제 이 황색 언론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나오는 말 들어보면 요즘 여자 연예인들이 관심 받고 싶어서 자꾸 몸을 찍어서 올린다. 그러니까 관심 받고 싶은 행위 또는 돈을 벌기 위한 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꽃뱀 논리랑 똑같은 논리죠. 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법한 게 청계천에서 200만 원씩이 팔렸어요.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이면 얼마 돈이죠? 10개만 팔아도 얼마 돈이죠? 그렇다 보니까 200만 원씩에 팔렸는데 이 여성들이 되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을 거 생각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몸으로 돈을 벌었을까요? 한 푼, 땡전 한 푼도 벌지 못했죠. 완전 성착취를 당한 거예요. 디지털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화된, 이때는 디지털까지는 아니었죠. 전자화된 매체로서 그냥 판매가 된 거죠.
그리고 H군 비디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 C군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보기 꼴보기 싫으니까 나가. 그래서 방송계를 떠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가해자들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가해자라고 볼 수 있는 남성,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는 남성도 있어요. 한 명은 진짜 노골적인 가해자죠. 그냥 대놓고 팔았으니까 이별 범죄를 하고 예고하고 협박까지 하고 이제 나가서 판 거니까. 근데 이제 H군 같은 경우에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유포는 안 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누군가 유포한 것 같다라고 주장하니까 이 사람은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죠. 근데 이 여성과 남성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었냐면 여성은 이제 쫓겨났다고 했잖아요. 사과도 하고. 근데 남성은 3억의 MC 계약을 맺습니다. 성관계 관련된 토크쇼에. 왜냐하면 성관계 영상도 찍었으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되게 잘하는 남자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와서 토크쇼 해라 이래가지고 화제의 인물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고 그 사건을 배경으로 영화도 찍어요. 그 사람이 영화 찍는 건 아니고 그냥 영화를 찍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 여성을 바라보는 시점과 남성을 바라보는 시점이 완전 차이가 나죠. 남성 3억짜리 토크쇼를 따는데 여성 바로 쫓겨나요. 물론 남성도 막 이미지가 좀 이렇게 달라지긴 했겠죠. 성관계 토크쇼 아니면 못 나가거나 야동 순재처럼 항상 그 이미지가 박혀있거나 뭐 이런 식의 뭐 일은 있겠었지만 저도 사회에서 퇴출되거나 이런 일은 없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사회에 퇴출됐겠죠. 근데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1988년도부터 디지털 성폭력이 마구 일어났을 텐데 이 피해자분들이 이 두 가지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을 보면서 어떤 입장을 가졌을 거냐는 거죠. 말을 못 했겠죠. 말하면 오히려 내가 문제가 돼서 사회에서 퇴출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입을 다물고 있게 되거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여성운동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일단 1990년도에 이제 1990년도에 드디어 강간범죄에 대한 이슈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여성에 대한 사유재산이 인정되기 시작했으니까 여성의 몸도 자기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이제야 생긴 거예요. 이때야. 이 디지털 성폭력이 막 유포가 되고 있을 때 이제야 이 영상 매체의 사유재산 문제가 아니라 진짜 내 몸 바디, 이 물질적인 것에 대한 사유재산의 인정이 이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열받아서 남자를 죽입니다. 어차피 내가 강간당한 게 처벌당하지 않을 거니까 죽이겠다 이러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잡혀가면서도 죽이고 싶어서 죽였다 이러고 이제 잡혀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성폭력 상담소가 생겨요. 그것 때문에 생겼다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어마어마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아시겠다시피 여자가 남자를 죽인 사건은 누구나 다 알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죽인 사건은 막 3명 정도 죽여야지 유명해지는데 여자가 남자를 죽이면 한 명만 죽여도 엄청나게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발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 한국 성폭력 상담소가 막 움직이던 상태에서 이것도 피해자 이름을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의붓아버지 성폭력 사건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의붓아버지가 되게 오랫동안 의붓딸을 성폭력을 했고 의붓딸의 남자친구가 의붓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같이 공모해가지고 죽여버린데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성학대를 당한 것이 드러나면서 이것도 또 사회적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죽일만 했다가 된 거예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또 남자가 죽였으니까 죽일만 했다가 됐을 것 같다고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직접 죽인 게 아니라 남자친구가 보다 못해서 분노해가지고 정의심에 죽여줬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회적 반향을 또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성폭력법이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된다. 왜냐면 정조에 관한 죄였다 보니까 의붓아버지가 정조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처벌하기가 애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 개정이 일어나서 성폭력 보호법이 생긴 게 2000년도 때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보호법을 만드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정확히 2000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쯤 갔다 왔으니까 2000년도쯤이에요. 그러니까 그 운동이 되게 오랫동안 걸렸던 거예요. 이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도. 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진짜 우리가 여성 물질적 보디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동청소년 보호법이 신설된 건 그냥 겉다리로 알아두시고요. 이때 이제 붉은 마을 사건, 빨간 마을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때도 여성단체가 또 난리가 났었죠. 같이 움직였었죠. 항상 아동 문제 같이 움직이니까. 그리고 1998년도에 이제 여성부가 사실 생깁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제 말이 많고 탈도 많은 여성부가
사실 1998년도에 생겨요. 근데 지금까지 이 사건들 보면 여성부가 너무 생길만 하잖아요. 있어 마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성부가 생기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인터넷에서는 여성부의 장관에 없는 아들을 만들어내서 군대를 안 보내기도 하고, 여성부 장관이 명품백을 산다는 얘기도 돌고, 여성부 장관이 조리퐁을 금지했다거나, 초코송이를 성기랑 닮아서 금지했다거나, 진짜 그런 루머가 들었고 저도 믿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저 2000년도에 초등학교 다닐 때 남자애들이 막 여성부 장관이 초코송이 금지했대 막 이래가지고 그렇구나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진짜로 이게 그런 루머, 이게 사실은 백래시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여성 관련된 성폭력법이 제정되고 여성부가 생기고 이런 여성 관련된 대안, 원래는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좀 억울한 일인 거죠. 왜냐하면 여성의 신체를 마음대로 보고 공유하고 막 이래도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갑자기 이게 문제가 돼버리니까 이쪽에서는 열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즘 여자들 너무 세상 좋은데 이걸 듣고 자란 애들이 이제 또 학교에 가가지고 여자애들한테 너네들 세상 좋아졌어, 여성부 생겨가지고 초코송이도 금지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애들은 그걸 믿고 그렇구나 초코송이 금지다 그래 약간 이러고 이제 자란 거죠. 그리고 여성부 쪽에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더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여성가족부가 되면서 이게 이미 백래시에 어떻게 보면 맞아서 여성부가 힘을 잃죠. 그러고 나서 그럴 때 은근슬쩍 이제 성폭력 특별법이 탄생이 됨과 동시에 소라넷 사이트도 같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라넷 사이트가 생겨나면서 이 H군 사건, 이 C군 사건 있잖아요. 그 영상이 이런 어떻게 보면 P2P라던가 이 웹 매체가 2000년도에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인데, 이 웹 매체가 들어오자마자 폭발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완전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인터넷의 발달은 이 영상들이 가져왔다는 얘기가 돌 정도예요. 예전에 천리안 하이텔에서 한 통계조사에서도 가장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가장 인상 깊은 사건이 뭐냐 이러면 H군 사건을 50%가 손꼽을 정도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스타크래프트만큼이나 유명했어요.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중에서 유즈맵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저들이 만든 맵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맵 자체를 자기가 원하는 이미지를 붙여넣을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 피해자 이미지를 붙여놓고 그걸로 이제 숨은 그림 찾기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유즈맵에 많은 방들이 막 그런 방이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그냥 영상들이 그냥 퍼트려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남자들한테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자기네들은 이 영상을 청계천에 가서 200만 원 주고 이거 판매하는 이 영상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줬어 이런 영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영상을 푼 사람들은. 그래서 대학교에서는 그 영상을 보겠다고, 왜냐면 200만 원 주고 사는 것보다 인터넷 전압이 60만 원, 30만 원 나와서 보는 게 더 싸니까 너도 나도 C 언어를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저 영상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인터넷 발전을 이끈 주역이라는 거예요, 저게. 진짜로 이게 언론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런 근데 이때 성폭력 특별법이 탄생됐으니까 이제 바디에 대한 소유권이 인정이 되기 시작을 했으니까 여자들이 막 이렇게 운동을 해서 내 몸은 내 거, 이게 이제 됐으니까 영상물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기도 힘들었던 거예요. 이미 바디에 대한 이제 소유권이 인정이 되면서 거기서 바로 백래시 맞기 시작했죠. 요즘 여자들은 건들기만 해도 강간범으로 몰아버린다니까. 이게 막 시작되고 이러면서 인터넷에서 이 젊은 층들이 이제 이 어른들의 푸념과 짜증남 이 소리를 들은 이제 층들이 김치녀, 여성부, 초코송이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여성 혐오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 페이지 때 그 성냥갑이라던가 이런 거 보던 게 누구라고 했죠? 이 폐병 걸린 누나를 둔 이 남학생들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거의 다 컴퓨터를 소유를 했단 말이에요. 여성들은 컴퓨터를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성들이 컴퓨터를 쓰다 보니까 남성들이 먼저 거기 안에 있는 문화를 형성시킬 때 애초에 그 기반 자체를 여성혐오로 다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나라의 이렇게 문화라고 인식하면 문제인지 모르게 되잖아요. 가면은 문화인가 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을 접했을 때는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당시에 우리들은 이미
이게 이거를 이렇게 예시를 가끔 드는데 이게 제가 만약 여기서 갑자기 엄지발가락을 빤다고 하면 여러분 다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좀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그러면은 그냥 무난가 보다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안에서 다들 그러니까 다들 그러는가 보다 라고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일베 페이스북,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데서는 그냥 여성 혐오적인 것들이 나더라고. 사실은 이게 소라넷이 제일 심해서 조명이 된 거지 나머지 사이트들은 클린했던 게 절대 아니에요. 기반 자체가 틀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소라넷은 어느 정도 수위였냐면 소라넷은 강간할 사람을 모집했어요. 그냥 강간할 사람 영상을 찍고 지금 와서 같이 강간할 사람을 모집하던 수위였고 나머지 사진들은 그냥 유포하는 정도. 그러니까 소라넷에서 그 영상 재밌던데 봤냐? 약간 이런 걸 사담으로 하는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메신저도 사실 말도 아니고 텔레그램부터 말도 아니고 그냥 모든 디지털 매체들이 디지털 성폭력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됐던 거죠. 도구로 사용됐다고 볼 수 있지 뭐 어디는 클린하고 어디는 나쁘고 뭐 이런 곳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전에 뭐 스타크래프트 유스맵도 이제 디지털 성폭력이 도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건 뭐든지 도구가 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 R2비트라던가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을 하면은 그 확성기라는 아이템이 있거든요. 확성기라는 아이템이 뭐냐면 이 그러니까 서버 방과 방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어른분들도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닌 분도 이해하기 쉽게 말해서 방과 방을 건너뛰어서 안내 방송으로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시스템으로 거의 한 1, 2초에 한 번씩 변요구함 이런 게 떴었어요. 변요가 뭐냐? 변태 여자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변태 같은 짓을 할 수 있는 여자를 구한다고 계속 올라왔던 거죠. 특히 여자들이 많이 할 법한 게임이면 엄청나게 확성기를 구매율이 높았거든요. 확성기 아이템이 꼭 있었습니다. 확성기 아이템이 원래 아이템을 팔거나 그런 거래를 하라고 만든 건데 사실은 크아 같은 경우에는 서로 아이템 물물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데 확성기가 막 엄청 많이 팔렸어요. 왜였을까요? 여자애들이 많이 하니까 여자애들이 끌어들이려고 마구마구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통이 가능한 곳에서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는 그루밍 성범죄를 하기 위한 남성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을 했고 뭐 그래가지고 카카오톡이 문제냐 뭐 이런 건 아니고 뭐 이게 뭐가 문제냐 없애야 되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 소라넷은 없어졌어요. 이런 사이트들은 소라넷, 뭐 윈키레, 일반 베스티아동 뭐 이런 사이트들은 애초에 범죄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고 범죄를 진행하던 곳이었지만 나머지 사이트들도 클린하지는 않았다는 사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만들어지는 의도 자체가 문제가 있었었고 나머지는 의도 자체는 그렇지 않았으나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 디지털 폭력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사실 이런 얘기를 하려면 이제 2000년도 이후에 촘촘한 연표를 그릴 수가 있거든요. 이제 원래 이 타일조, 카이테스트, 페이테스트 이렇게 P2P 사이트들이 원래는 저작물로 돈을 엄청 벌었어요. 소리바다 아실 거예요. 당나귀랑. 원래 영화라든지 드라마 같은 걸 막 배포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게 저작권법이 2017년이라 그래. 벌써 이제 시대가 지나서 2007년도에 저작권법이 갑자기 강화가 돼서 왜냐하면 돈 있는 자들이니까 빨리빨리 바꿨겠죠. 여성들은 돈이 없었지만 그들은 돈 있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반 회사, JYP, SM 다 모여가지고 이제 꽁꽁 뭉쳐가지고 쟤네들 다 두들겨 패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음반 저작권법을 확 세게 만들었고 그래서 소리바다 이제 이런 웹하드들이 진짜로 수십억 거의 수백억 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어요. 그러니까 노래 같은 거를 판매한 죄로, 그러니까 방치한 죄로. 걔네 저작권 협회가 생겨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얘네들은 뭘로 돈 벌지? 이랬는데 여자들의 영상은 저작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 영상을 그냥 돈이 진짜 잘 되네 이러면서 그냥 아예 그냥 대량으로 찢어내기 시작을 한 거죠. 뭐 그래서 뭐 이제 웹하드 카르텔이나던가 이런 말이 있는 거고요. 얘네들도 그런 식으로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이 메신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가가라이브라는 게 있어요. 가가라이브가 뭐냐면 이제 요즘은 핸드폰에 랜덤 채팅 어플을 깔지만 옛날에는 이제 가가라이브라는 홈페이지에서 이제 랜덤 채팅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끼리 랜덤 채팅을 했고 거기 안에서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원래 기성세대 여성분들이랑 얘기 나누면은 제일 낯설어하는 게 왜 랜덤 채팅을 왜 하지? 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의 사람은 달라요. 그 낯선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당연히 낯선 사람이 있는 거고
게임을 해도 당연히 낯선 사람도 있는 거고 유튜브에 가도 낯선 사람이 있는 건데 그리고 나도 낯선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기성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낯선 사람들이랑 무섭게 세상 무서워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요즘 애들은 그냥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렇게 가가라이브 채팅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가가라이브 채팅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때 또 이제 저도 5학년 때 막 이렇게 나랑 여자친구 할래 이렇게 뭐 이러면 그래 사귀자 이래서 그게 첫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만나고 싶지 않고 막 이러니까 또 바로 헤어졌죠. 막 거의 하루 만에 헤어지는 남자친구 이래가지고 궁금하잖아요. 대중매체에서 남자친구 연인 관계를 그리는 게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거 잘 모를 때니까 그렇게 뭐 하루 새우기 하루 헤어지고 막 이랬었는데 뭐 어느 날은 본인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몸 사진을 서로 교환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도 약간 좀 감이 있었어요. 이렇게 몸 사진을 함부로 약간 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막 사춘기 때니까 타인의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 몸이 뭐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할 때예요. 막 호기심 막 나올 때죠. 궁금했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안 했지만 근데 사실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포됐을 만한 사람들이 사실 많고 이미 그런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죠.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해서 그걸 협박으로 빌미를 잡는다거나 그게 엄청 많죠. 저희가 어렸을 때 시절에는 그런 일들을 사실은 제 세대 사람들은 되게 많이 겪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그만큼이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위기에 항상 노출돼 있었고 항상 조심했어야 됐고 항상 경계했었던 시대 사람들이다 보니까 좀 더 그렇게 느끼는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좀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갑자기 이제 촉발되게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원래 이제 촉발되기 전에 잠깐 남성 사이트 한번 보고 갈게요. 이거는 이제 건전하다고 불리웠던 이종격투가 건전하다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일반적인 남초 사이트의 모습입니다. 진짜 일반적인. 뭐 이렇게 여혐 사이트도 아니고 뭐 일베 같은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사이트였는데 이게 제목을 보시면 전 세계의 생산량의 80%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음이라고 하죠. 골뱅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잘 많이 먹는데요. 80%를 먹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먹죠. 근데 이제 댓글로 해야죠. 우리나라도 전국적으로 골뱅이 생산하죠. 금토일 새벽에. 골뱅이를 뜻하는 게 술 취한 여성을 뜻하는 거죠. 술 취해서 정신 못 차린 여성을 뜻하는 건데 금토일 새벽에 골뱅이 생산한다는 것은 금토일 새벽에 술 취해서 쓰러진 여성이 많다는 건데 오늘은 제가 여기 골뱅이 한 점 추가요. 개도 키우기도 비둘기 모이도 쏟아져 나와요. 전 부치는 기계도 나오던데 근데 사실 골뱅이 먹으면 간간이랑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 질문인가요? 진지하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밑에 하나 더 달려요. 마찬가지가 아니라 간간이죠. 네, 사실 알고 있죠. 근데 하나 더. 근데 사실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잖아요. 네, 이런 얘기를 그냥 막 하죠. 네. 그리고 맨 밑에 이제 마지막 히트. 약간 뭐라고 하죠? 마지막 한 방. 골뱅이를 안 드셔보셨군요. 대답 잘합니다. 동의하에 가는 거죠. 떡 신신된 거 내 맘대로 요리하는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술 취한 여성을 강간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범죄 자체가 남초 사이트에 전반적으로 의식이 없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부 촉구성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사실 여성부 촉구성이 이러고 있었겠죠. 사실 제가 이 부분에서 사실 드릴 말씀이 많은데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인터넷 환경이 그랬냐면 SNS를 막 썼잖아요. 우리 세대 때는, 제 세대 때는 무조건 페이스북, 뭐 카카오 페이지 뭐 이걸 무조건 썼단 말이에요. 없으면은 안 쓰면은 학교에서 왕따였어요. 없으면 안 됐어. 싸이월드에 무조건 배경음악 깔아줘야 됐어요. 그래야지 나는 인싸 아싸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이 그룹 안에 친구들 그룹 안에 어울릴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몰래 문상 10,000원은 긁어줘야지 조금 약간 힙스타라고 해야 약간 좀 있어 보이는 친구고 막 이렇게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떠돌던 기반 매체들이, 기반 컨텐츠들이 여성 혐오적이었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봤던 컨텐츠 이런 것도 있어요. 처녀감별법. 귀 색깔을 본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보면 불쾌하면서도 그런가? 막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성 성기의 색깔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았고 그러니까 여성 성기의 색깔로 뭐 순결 정도를 구분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수위가 괜찮은가 모르겠는데 나도 이게 나는 왜 그러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색깔은 문제가 있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문제적인,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돌았는데 그것 자체가 그냥 되게 사실처럼 돌았다는 이야기죠.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 2015년도 이전에는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제 2012년도인가 2011년도도 개똥녀 사건이라고 있었죠. 개똥녀 사건, 자꾸 여녀 사건 안 부르라고 하는데 그건 가해자가 누군지 몰라서 남 사건이라거나 그렇게 못 부르겠어요. 어떤 여성이 이제 지하철에서 이제 강아지의 뭐 분변을 치우지 않았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사진으로 찍혀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왔고 그 여성이 신상이 털리고 뭐 직업도 이제 공개가 되고 그냥 모든 게 공개가 돼가지고 사회적인 거의 지위가 박탈되는 그 정도 수준의 사건이 일어났었고요. 그냥 그때 녀녀녀녀녀녀 사건이 되게 많았어요. 루저녀 사건도 들으면 다들 알고 계시죠? 어떤 여성분이 방송에서 어떤 뭐 하면 루저다라는 말을 했다가 루저녀라는 려라는 게 붙어가지고 방송사에 이제 들어가고 그분도 모든 것이 다 털려서 이제 사회에서 거의 나가게 되다시피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실 엄청 많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여성들은 되게 대단히 위축돼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뭐만 하면 내 신상이 털려서 내 사회적인 지위가 박탈될까봐 무서웠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메갈리아가 생겨났어요. 이게 낙타가 기침을 해서 생겨났는데요. 일단 이야기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낙타가 중동에서 기침을 해서 코로나가 생겨났습니다. 코로나라 메갈리아 메르스 바이러스가 이제 생겨났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워낙 난리죠. 메르스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퍼져나는데 이 메르스 바이러스가 한국에 들어와요. 근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런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여자 2명이 옮겼다는 이야기가 퍼진 거예요. 여자 2명이었나 1명이었나 아무튼 여자 2명이 1명에게 퍼지면서 이 이 디스인사이드라는 커뮤니티에 이제 게시판이 계속 생겨요. 이슈가 생기면 게시판에서 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메르스 갤러리가 생긴 거예요. 지금 코로나 갤러리가 있을 거예요. 메르스 갤러리가 생긴 거예요. 메르스 갤러리에서 김치녀들이 막 세상을 망친다 막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자 탓이 시작된 거예요. 여자 타령이. 우리나라는 항상 여자 타령을 해왔죠. 환양녀 타령 뭐 등등등 여자 타령을 해왔는데 그래서 여자 타령이 또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중년 남성이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갑자기 여론이 뒤바뀐 거예요. 고되게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있던 여자들이 그때 당시에 또 이전에도 되게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뭐 트위터에서 나페미 사건이라든지 뭐 그리고 장동민이 뭐 개보녀라고 했었거든요. 개보린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무리 들어도 개진년이에요. 네, 묵음이지만 알아듣겠죠. 네, 그런 말도 했었고 그래가지고 여성들이 약간 좀 분노가 그래도 많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였어요. 디지털 성폭력 사건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와 있겠죠. 근데 메르스 갤러리도 터진 거예요. 펑 터진 거죠. 여자들이 여기까지 누르고 있다가 그러니까 화병이 우라가 터진 거죠. 메르스 갤러리에서 그대로 돌려서 김치남들이 우리나라를 망친다라는 글을 막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치남들이 글 망친다라는 글을 쓴 지 하루인가 이틀인가 만에 김치남이 금지가 된 거예요. 단어가 사용 금지가 된 거예요. 여자들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어딜 가도 김치녀라는 단어가 보이는데 김치남이란 단어를 좀 썼더니 금지가 된다?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더 열이 받았어요. 거기서 더 열이 받은 거죠. 뭐지? 이렇게 돼서 그러면 다른 단어 쓰겠다. 그래서 십치남이 생겼어요. 근데 십치남은 사실 좀 감이 좀 그래요. 왜냐면 십 자체가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냥 욕해보자가 된 거예요. 십치남이라고 부르잖아요. 십치남도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뭐 이제 여러 가지 글들이 있는데 이제 대충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기에 대한 글을 많이 봤다 그랬잖아요. 여성 성기 판별법, 뭐 뭐는 김치녀다, 뭐 여자들은 백 싸고 다닌다 이런 글을 봤다고 했잖아요. 뭐 그것처럼 그거에 반대되는 글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들은 약간 PC방 맨날 다니고 PC방에서 뭐 하고 뭐 나 돈 개념이 없다 뭐 이런 글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개념글이라고 있는데 추천수 30이 넘어가면 개념글에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상단에 떠요. 개념글로 막 보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개념글 기준마저 60인가로 올려버렸어요. 못 올리게 하려고 상단에 그런 글을. 그러니까 여자들이 너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메르스 갤러리 따로 만들어서 나간 거죠.
얘기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좀 화만 내면 다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메르스 갤러리에서 화만 낸 게 아니라 저는 메르스 갤러리를 통해서 되게 많은 걸 알았어요. 소라넷 운동도 메르스 갤러리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라넷에 대한 그러니까 소라넷 워터파크 관련해서 이제 나오고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저희 단체에서 먼저 시작한 게 아니라 메르스 갤러리에서 이렇게 모여있던 여성들이 남자에 대한 욕을 그러니까 원래는 남자에 대한 욕할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메르스 갤러리가 생기면서 이제 욕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문제 생각보다 심각한데? 이게 된 거예요. 이게 그냥 욕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이거 너무 심하잖아.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보면 히잡 쓰고 있는 여자들이 자꾸 이런 짤 있잖아요. 이 짤이라고 사진 있잖아요. 히잡 쓰고 지금 여기 보이나 이 생각하다 보면은 히잡 쓴 게 문제인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어떡하지? 이러다가 벗고 야 이러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히잡 쓰고 있던 거 좀 불편했는데 약간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잇 운동 시작하고 이제 소라나 이거 문제인데 가서 어떻게 좀 해보자 이게 시작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당시에 이제 고3이었어요. 고3인데 이제 메르스 갤러리 들어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는 왜 여태 모르고 살았지? 왜냐면 저는 이 문제인지 몰랐어요. 몰랐죠. 이게 중학교 때 이제 남자애들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남자애랑 되게 친했어요. 저는 남자애들이 보면은 너 야동 취향이 어떻게 돼? 이러면 나 국산 야동이 좋아 이랬거든요. 그래서 국산 야동이 그냥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몰카인 거예요. 다 몰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왜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지? 이 여성들이 저만 그랬겠어요? 다들 이 메르스 갤러리가 그냥 쿵쾅이 수준이 아니라 그냥 생각을 쿵쾅 뒤집어 버린 거죠. 뭐지? 왜 여태까지 우리는 아무런 생각도 못했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이렇게 운동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저희 단체는 이제 10월 달에 생겨났어요. 10월 달에 생겼으니까 8월 26일 워터파크 몰카 공론화 된 것도 메르스 갤러리에서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몰카 판매 생산 소지 금지 법안이 신설되도록 운동한 것도 메르스 갤러리에서 진행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운동들이 마구 시작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여태까지 문제라고 봐오지 않았던 거를 디지털 매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 계기로 인해서 확 뒤집힌 거죠.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이 어떻다고 했죠? 전파성이 빠르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빠르게 바로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 사람들은 봤을 때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빠르게 반응해서 남자들 이런 일을 하고 있대. 와 진짜 충격적인데 와 빨리 화내야겠어요. 이게 됐는데 기성세대 분들 갑자기 여자들이 이 빵을 한남충 이러고 있으니까 뭐지? 이 젊은 여자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사나워졌지? 이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페미나치, 남용 쿵쾅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여자분들은 지금 일련의 사건들 갑자기 확 내가 지금 당하던 일 갑자기 매트릭스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갑자기 진짜로 갑자기 빨간 약을 먹었다고 하잖아요. 요즘 여성들이 다 하는 말이 빨간 약이라고 하잖아요. 빨간 약을 먹었던 것처럼 내가 있던 장소가 어느 곳이었지 내가 왜 히잡을 쓰고 있었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운동이 시작되고 소라는 청원 운동도 개설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저희가 이런 청원 운동을 하면서 이 웹 운동의 디지털 네이티브 운동의 특징이 있다면 이제 항상 듣는 말이 이 사람들은 항상 익명에 숨어서 운동을 한다. 자신이 없는 사람이다. 학력도 낮고 자신감이 없고 그냥 분노만 차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도 학력이 없긴 하고 고등학교 때 시작해서 쭉 이어지긴 했지만 사실은 되게 고학력자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하지만 신상을 드러내지 못하세요. 뭐 그 이유가 사실은 또 있는데 원래 인터넷 자체가 뭐뭐녀녀녀 이래가지고 낙인 찍기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거는 가린 거지만 이제 인터뷰를 하셨던 분이시고요. 이 소라넷에 대한 인터뷰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자마자 이제 국가 명예훼손죄를 즉결 처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겠다. 그러니까 처분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신상털이라든지 이런 게 막 시작된 거예요. 소라넷에 대한 이슈를 얼굴을 드러내고 말하자마자. 그러니까 불편한 용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만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세대 분들이 아닌 분들은 이 인터넷에서 인터넷에서 뭐 이런 뭐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디지털 네이티브 사람들에게는 인터넷과 자신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의 평판이 곧 저의 평판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기성세대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 주변이는 인터넷에 있는 프로필로, 인터넷에 있는 평판으로 날 판단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내 사회인 거죠. 내 소사이어티인 건데, 근데 저렇게 발화를 하자마자 이렇게 철저히 신상공개에서 처벌해야 된다고, 신상 스트리밍도 털어 찔러서 죽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공격 엄청. 그래서 저도 사실 소란의 고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한 게 2015년도인데 이 신상을 공개한 게, 제가 신상을 밝히고 운동을 하기 시작한 게 2012년 걸렸어요. 그리고 하이나라는 가명을 쓰게 된 이유도 어쩔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찔러 죽인다는데, 저 처음에 운동할 때 이게 집에 화염병 던질까 봐 무서워했었어요, 진짜로. 처음에 여성분들 진짜 무서워했었는데 어떻게든 인터넷에서는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한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제 한남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남혐 단어라고 하면 남혐 단어인데, 이제 이게 메갈에서 유행했던 단어인데, 이제 아침에 뉴스를 봐라, 오늘도 여성이 죽었다, 한남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매일매일 죽어나가는 사회라는 걸 인지해버렸으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분노한 만큼 무서워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한 만큼 억울하지만 억울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 걸 아니까 내가 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그러니까 여성들의 분노만큼이나 사실은 두려움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사람들은 생존의 위협을 당한다고 느낄 만큼 이제 공포심이 커서, 사실은 뭐 내 학력이 자신 없어 뭐 이런 거기보다는 이 주변의 환경 자체가 그 사람들이 익명의 소사이티로 밀어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사의 취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운동가의 길을 어떻게 보면 택하게 된 거거든요. 사업이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제 사회가 되게 한정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이 대중의 사회를 포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걸 선택하거나 둘 중에 이렇게 막 선택의 기로에 몰아넣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명한 남혐 궁캉이가 돼버렸고, 저도 인터넷에 제 기사를 쳐보면 댓글에다가 쟤는 얼굴이 남자같이 생겨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진짜 많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엠방방 사건, 웹하드 카르텔 사건, 뭐 불평한 용기 시위 뭐 등등 사건들이 거의 다 익명의 여성들을 주체로 이루어지고, 이런 활동가들이 드러나지 않고 약간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계속 여성은, 그러니까 제가 역사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역사적인 부분도 설명을 드렸고 현재 부분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여성의 신체, 여성의 모든 권리 자체가 계속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고 이것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서 이제 남용을 한다라고 인식이 되고 있고, 사실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거든요. 지금 사실 낙태죄가 자체가 이제 합법화가 되면서 또 사실 백래시가 또 오고 있잖아. 약간 그런 것처럼 말을 하기가, 그러니까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마다 항상 반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결론적으로 사실 해드리고 싶은, 레이저를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여성주의적 활동을 하면 항상 듣는 말입니다. 너는 공익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 너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말 저희 오빠한테 진짜 많이 듣는 말인데, 너는 뭐 사회운동가가 뭐 이렇게 뭐 대충 사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는 뭐 대단한 인권과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운동한 게 아니야. 그냥 나 살자고 운동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 또한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내 경제적 활동이 위축되고 있고, 현재로도 문제가,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위축된다는 거고, 위축된다는 것 자체가 피해를 본다는 거거든요. 손해를 본다는 거고, 내 손해를 해결하기 위한 거지. 누군가를 이타적으로 내가 막아줄게, 너를 위해서, 이게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성주의적 활동을 이타적이고 남참견하고, 사실 약간 좀 이런 운동 자체를 약간 비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런 운동을 되게 공익적이고 이타적이고 헌신적이어야 된다는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거를 좀 잘 챙기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챙겨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런 여성에 대한 권리 운동이라던가 신체 운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놓고 저런 운동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하기보다는 제가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매갈 콩캉이 소리 들으면 상처를 받는다. 여자한테 들으면 상처를 받는다고. 그런 분들 들으면 마음이 아픈 게 이 부분이죠. 그분은 자기 권리를 제대로 잘 챙기고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나도 내 권리를 챙기지 못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남자애들이 뭐 국산 여동이 취향이야, 뭐 일본 야동이 취향이야 들어도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리고 뭐 여성부 초코송이 들어도 여성부 같이 살아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성부만 있었어요. 그 남성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성재기 씨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사실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그게 왜 일어났냐면 아동 청소년 보호법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이제 아동 청소년으로 비춰지는 가상의 캐릭터마저 처벌하는 게 뭐 불합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였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항상 분분하고, 사실은 뭐 저는 가려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동으로 비춰지는 것이 성적 대상화되는 건 무조건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강연을 1시간 더 길게 잡아야지 성적 대상화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런 부분은 우리의 안전과 우리 가족의 안전을 침해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불조심하라 그래서 화내지 않잖아요. 네. 너 불조심해 이러면은 집에 화재 조심해 가스밸브 껐어, 약간 이런 이야기라고 사실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주의를 챙기자, 디지털 성폭력을 챙기자, 이런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성주의적 문제에 대해서 나의 안전에 대한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성주의적 활동을 이렇게 여성주의적 활동, 이거 합치면 무조건 공익활동이라고 보시거든요. 공익활동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공익활동주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그냥 운동가는 맞는데요. 공익을 위해서 운동한 거 아니고 사익을 위해서 운동했다고 생각을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공익도 있겠죠. 사실 내 이득을 챙기면 같이 내가 끌어안고 있는 여성이라는 사회 안에 사람들도 같이 인권이 올라가니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성 한 명 한 명이 자기 인권을 다 같이 챙기면 다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백래시라는 게 좀 무서우니까 뭐 나중에 이게 지금은 제가 어렸을 땐 여성부 같은 걸로 왔지만 지금은 또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지금은 아동 화장품으로 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7살짜리 코스메틱 회사가 7살짜리 용으로 제작된 뭐 화장품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약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아동도 쓸 수 있는 천연 화장품이에요. 약간 이러고 있는데 그게 옳은 건지 약간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 항상 시간이 지나면 이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도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실 역사 속에서 있었던 그들도 이 영상 자체를 먼저 걱정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소수나 즐기는 거였을 텐데, 그러니까 소수나 하는 거였을 텐데, 소수나 가질 수 있는 거였을 텐데라는 생각을 그분들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일단 그분은 우리도 그렇지만 지금 자기 문제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었겠지만요. 지금 그래서 조금 대비를 하고 계속 신경을 쓰자 여성주의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저희 단체 이력을 그래도 저희 단체가 그래도 여성주의 운동을 어떻게 보면 웹 기반으로 길게 했고 이래서 아까 전에는 외갈리아 기반으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활동한 걸 쭉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전에 이제 메갈리아에서 먼저 소란의 청원이 개설되고 나서 저희 단체는 생겨났고요. 청원되고 와서 인터넷에만 진짜 사실은 저희 단체는 어떻게 보면 인터넷에서 외부로 튀어나온 첫 번째 경우라고 볼 수 있어서 조금 이야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 내에서만 이야기되고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고등학교 때 좀 제가 겁이 없어서 나와서 시위할 사람 있냐, 나가서 전단지라고 좀 돌리자, 이거 너무 화가 난다, 이거는 뉴스에 떠야 되는 문제인 것 같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여자끼리 이렇게 욕하고 있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좀 공식적인 이야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뭔가 공식 매체를 통해서 얘기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무섭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해볼 사람 없냐 약간 좀 이렇게 얘기가 되다가 그게 일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였어. 되게 많은 사람들 모인 거예요. 생각보다 막 20명 모인 거예요. 그래서 20명 모였으니까 이제 조직화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너는 SNS, 너는 뭐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조직화돼서 뭘 했겠죠? 소라넷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조사 같은 걸 해야겠죠. 왜냐하면 이 사이트가 왜 유해하고 우리가 왜 이런 주장을 하는지 타당하게 어떻게 그 객관적인 도표로 입증을 해야지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요. 그냥 무작정,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작정 거기 안에 사진을 퍼나른다고 사람들이 이러고 보는 게 아니에요. 보기 싫어하거든요. 퍼나르고 싶지도 않아요. 그 성악대 사진을 누가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저희는 통계조사를 했어요. 통계조사를 하기 몰카가 도대체 몇 개 있냐. 그러니까 이 우리가 착취를 얼마나 당했느냐를 이렇게 도표라든지 그래프로 나타내는 게 우리가 먼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루 맨날 카운트를 한 거죠. 근데 맨날 카운트하는 사람 속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 나갔죠.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카운트에서 나오니까 사람들이 너무 끔찍하고 하루에 3명씩 강간당하는 거예요. 하루에 3명씩 집단 강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루에 30명씩 몰카 촬영 당하고 있고 뭐 이런 숫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것도 한 사이트 안에서. 소라넷이라는 사이트 안에서만 하루에 3명 강간당하고 하루에 20명씩 촬영을 당하고 있으니까 와 이거 심각한데?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소라넷만 그러는 줄 알았어요. 소라넷만. 근데 소라넷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는데 근데 그때 단체의 목표는 일단 소라넷도 안 알려졌는데 이 소라넷이라도 알리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다이다. 이 현실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생존이 걸린 문제였던 거죠. 사실은 디지털 네이티브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그렇게 절절하게 매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알고 싶다 방영이 됐을 때 와 팀원들 난리 났어요. 진짜 팡파레 울리고 막 우리는 헤드라인 아래 한 줄이라도 뜨길 바랬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조명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공하다 막 이러면서 사실 이렇게 그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사실 사라졌었거든요. 우리는 만족스럽다 이러고 사라졌었는데 근데 딱 끝나고 우리는 헤어지고 12월 때 흩어지고 나서 보니까 트위터 여론을 봤어요. 여론을 보니까 소라넷이 살았으니까 우리는 너무 행복하다. 이게 이런 게 여론인 거예요. 근데 웹하드라던가 내가 말했잖아. 웹하드라던가 모든 사이트에서 이미 유출 영상이 돌고 있고 그것도 장난 아니게 돌고 있고 그냥 유출 영상이 100% 거의 100%하다. 솔직히 막 그 만들어진 영상은 거의 1, 2%도 안 되고 나머지가 다 유출 영상인데 다들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웹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좀 더 이게 이제 다른 사이트도 똑같다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이트도 똑같다. 자료 조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걸 자료 조사를 해서 이제 국회에도 가져다 내고 뭐 이런 식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이제 2016년 9월 달에 이제 이때 딱 이제 오랫동안 우리도 계속 조사하고 발표하고 조사하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공식적인 문서를 계속 만들어야 됐어요. 제가 대학은 안 갔지만 논문은 생각보다 여러분들보다 많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진짜 음란물이라는 단어가 있는 논문은 다 뽑아서 읽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음란물이라는 단어가 적힌 기사는 다 뽑아봤고 논문은 다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인식이 변화해 왔는가를 다 체크해가면서 뭐가 문제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뭐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게 좋아할 만하고 빨리 퍼질 만한 건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으로 말하고 도표화된 그런 이제 형식적으로 말할 자료들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갑자기 음란물 문제가 심각합니다. 뭐 이러고 싶지 않아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언어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걸 어떤 학자한테 대뜸 받아가지고 해주세요. 이러면 그 학자가 들어줄 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라도 어떻게든 자료화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아주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개념화를 하고 자료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상한데 리벤지 포로는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단어를 바꿔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다행히도 그 단어가 잘 안착을 해서 지금은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부르게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처음에 운동할 때 마지막을 끝마치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이때 당시에 사실 첫 목표가 이거였다 했잖아요. 소라넷을 알리자. 이게 첫 목표였는데 진짜로 저는 그걸 못 이루고 죽을 줄 알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못 이루고 죽을까 봐. 근데 이 세상에서 꼭 살아야 될까 봐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목표가 뭐였냐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3명 물어봤을 때 2명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다.
그게 두 번째 목표였어요. 그거를 바라보고 계속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아까 전처럼 이렇게 많은 사건들을 계기로 3명 물어보면 거의 2명은 무조건 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와 진짜 5년 새에 어마어마하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도 말했잖아요. 우리의 것을 챙기는 거를 계속 하자고. 이게 한두 명씩 안 될 거라고 손 놓기 시작하면 진짜 끝인 거거든요. 제가 안 될 거라고 손 놓고 손 놔버리거나 이러겠으면 다른 사람이 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전 다른 사람이 했을 거라고 믿겠어요. 믿겠지만 사실은 저랑 같이 일했던 사람들도 나 없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저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랑 계속 같이 일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해줬다면 디지털 성폭력이라는 말도 안 했을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아까 전처럼 2015년과 같은 상황이 쭉 유지가 됐겠죠. 인터넷에서. 왜냐면 그때도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지금도 문제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여성 문제 관련해서 자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약간 여성을 대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걸 같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분들이 특히 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